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데 막상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그 단어, 바로 양적 완화에 대해 썰 풀어드리려고요.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줄여 서큐이라고 부르죠. 뭔가 엄청 어렵고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사실 알고 나면 이게 이런 거였어? 싶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개념이에요. 자, 꼬팽이랑 같이 파헤쳐 봅시다. 우선 배경부터 깔아드릴게요. 경제가 막 침체에 빠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업들은 투자 안 하고, 사람들은 소비 안 하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제일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 인하예요.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싸게 만들면 기업이 돈 빌려서 투자하고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꽤 잘 먹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금리를 낮추다 0%까지 내렸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떡할까요? 0%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고 부작용도 엄청 커요. 이때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적 완화를 한마디로 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사면서 돈을 푸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만 경제를 조절하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들어와서 국채, 회사채, 모기지 담보채권 이런 걸 왕창 사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상상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이미 금리가 0%인데도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경기가 너무 나빠서 은행도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때 중앙은행 아저씨가 직접 분식집에 와서 야! 나 분식집 상품권 10억어치 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식집 사장님 통장에 10억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돈이 시장에 직접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살 때는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은행 전산 시스템에 이 계좌에 1조 원 추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요? 그냥 만들면 돼요? 하시는데 네, 진짜예요.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돈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최종 대부자라고도 불러요. 그렇다면 돈을 무한정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양적 완화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사실 현대적 의미의 양적 완화는 2001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10년에 빠졌거든요. 일본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심했냐면 당시 도쿄 항공 부지의 가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격과 맞먹었을 정도였어요. 그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멈춰버렸죠. 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0%까지 갔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계가 양적 완화에 정말 주목하게 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이분이 바로 현대 양적 완화의 주인공이에요.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왜냐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했던 말, 만약 경제를 살리려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버냉키가 연설에서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헬리콥터로 돈 뿌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버냉키는 나중에 이 정책으로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 연준이 1차 양적 완화를 발표해요. 1조 7천억 달러 규모.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GDP의 약 1.3배 되는 돈을 시장에 직접 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 회복이 더디자 2차, 3차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준이 쏟아부은 돈이 4조 5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 시기에 S&P 500 지수가 바닥 대비 무려 400% 이상 올랐어요. 양적 완화 효과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시작됐어요. 연준은 말 그대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어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채권을 샀고 결국 연준의 자산 규모가 9조 달러에 육박했어요. 9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 GDP의 약 6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코로나로 2020년 3월에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다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말 그대로 V자 반등이었어요. 유럽도 빠질 수 없죠. 유럽 중앙은행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유명한 발언과 함께 양적 완화에 나섰어요. 당시 유럽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한 문장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 금리를 뚝 떨어뜨리면서 유럽 금융위기를 안정시켰어요. 실제로 채권을 한 장도 안 샀는데 말 한마디만으로요. 중앙은행 총재 말 한마디의 위력이 이 정도예요. 자,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금리가 내려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대출이 쉬워지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또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이 정도 수익률로는 부족해라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동해요. 이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양적 완화 시기에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의 부작용도 엄청 커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9%까지 치솟은 것도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의 후유증이 크게 작용했어요. 결국 연준이 이걸 잡으려고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0.25%에서 5.5%까지 시장이 충격에 빠졌고 2022년 한 해 동안 S&P 500이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두 번째로 빈부격차예요.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몰리면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K자형 회복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있고 2020년 코로나 이후 미국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1조 달러 이상 불어났는데 그 시기에 수백만 명이 실직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중독성이에요. 시장이 양적 완화에 너무 익숙해지면 연준이 조금만 돈 줄이겠다고 해도 주식이 폭락해요.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리는 사태가 있었는데 연준 의장 버냉키가 그냥 언젠가 양적 완화를 줄일 수도 있다고 힌트만 줬는데 신흥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한꺼번에 뚝뚝 떨어졌어요. 시장이 마약에 의존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에 의존하게 된 거죠. 이걸 연준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주식이랑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하세요. 역사적으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발표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어요. 연준과 싸우지 마라는 월가의 격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양적 완화가 끝나거나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신호예요. 이때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세요.
완화적인, 지원적인, 유동성 공급, 자산 매입 확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양적 완화 방향이에요. 반대로 테이퍼링, 양적 긴축, 자산 축소, 긴축적인 같은 단어가 나오면 조이는 방향이에요. 이 발언들이 나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1년에 8번 있는데 이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투자 한 걸음에 오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을 직접 사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혜택은 주식과 부동산 상승, 부작용은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그리고 시장 중독성이에요. 연준의 발언 하나에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올 때 이제는 이건 주식에 좋은 신호겠구나 또는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투자 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j여행중령.com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 And suddenly you're living in my brain. Your toothbrush gone, your coffee mug still here. I pack the rest in boxes by the door, but I can't pack the way you hummed off key every Friday.